안녕하세요, 여러분. 기사친구입니다. 오늘은 2023년도 2회 기출문제풀이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1과목은 총 20문제로 구성되어 있고 한 문제씩 차근차근 설명드릴 테니까 끝까지 잘 따라와 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번, 한글 윈도우즈 10에서 cmd의 명령의 사용 목적은 무엇인가? 우선 cmd는 명령 프롬프트라고 불리는 프로그램을 여는 명령어인데 영어로는 코맨드 프롬프트예요. 그래서 코맨드를 보시면 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실행하면 까만 창이 하나 열리는데 여기에 명령어를 직접 입력해서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보기를 보시면 1번 명령 프롬프트 창을 표시한다. 이게 cmd 명령의 정확한 설명이므로 정답입니다. 2번 실행 명령 목록을 표시한다. 이건 cmd가 아니라 help 명령이나 슬래시 물음표 이 옵션을 써야지 나오는 것입니다. 하드디스크를 포맷한다. 포맷은 포맷 명령으로 하는 거고 cmd는 그런 명령을 입력하는 창을 열어주는 역할입니다. 작업 표시줄을 표시한다. 작업 표시줄은 윈도우즈 화면 아래쪽에 있는 거고 cmd랑은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2번 컴퓨터 내부의 디지털 신호를 전화선을 통해 전송할 수 있도록 아날로그 신호로 변조해주고 전화선을 통해 전송된 아날로그 신호를 컴퓨터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디지털 신호로 복조해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장치는 이 문제에서 핵심은 변조, 아날로그로 바꿈과 복조, 디지털로 다시 바꿈이라는 단어입니다. 컴퓨터는 디지털 신호 0과 1로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인터넷을 전화선으로 썼어요. 전화선은 아날로그 신호밖에 못 보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컴퓨터의 디지털 신호를 전화선에 맞게 아날로그로 바꿔줘야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전화선을 통해서 받은 아날로그 신호도 다시 디지털로 바꿔줘야 돼요. 이걸 해주는 장치가 바로 보기 1번의 모뎀 장치입니다. 모뎀은 모듈레이터, 변조기 플러스 디모듈레이터, 복조기의 합친말로 디지털과 아날로그 사이에 변환을 해주는 장치입니다. 게이트웨이는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해주는 장치예요. 변조와 복조랑은 관계가 없으므로 오답입니다. 라우터 장치는 인터넷 신호를 분배해주는 장치인데 주로 공유기 역할을 하고 변환 기능은 없습니다. 허브 장치는 지난 강의들에서 몇 번 봤던 단어죠. 멀티탭을 생각하시면 되고, 즉 여러 컴퓨터를 한 네트워크로 연결해주는 장치입니다. 신호를 그냥 똑같이 복사해서 보내는 정도이고 이 문제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음 중 컴퓨터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부적절한 것은 최신 버전의 백신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이건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바이러스는 계속 새로 나오기 때문에 백신도 항상 최신이어야 하겠죠. 다운로드한 파일은 사용 전에 바이러스 검사를 한 후 사용한다. 맞아요. 인터넷에서 받은 파일은 검사를 안 하고 실행하면 위험합니다. 전자우편에 첨부된 파일은 파일명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여 사용한다. 이름만 바꾼다고 해서 바이러스가 없어지지 않고 감염된 파일은 이름을 아무리 바꿔도 위험합니다. 실행만 하면 감염이 돼요. 그래서 반드시 바이러스 검사를 먼저 해야 합니다. 네트워크 공유 폴더의 파일은 사용하기 전에 바이러스 검사 후 사용한다. 공유 폴더도 바이러스 감염 통로가 될 수 있으니까 이것도 맞는 설명이에요. 따라서 정답은 3번. 파일명을 바꾼다고 안전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방법이므로 정답입니다. 처리 속도의 단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먼저 단위들을 하나씩 정리해보면 밀리초, 마이크로초, 나노초, 피코초, fem토초가 있고 초로 환산하면 앞에 10은 공통이에요. 그리고 뒤에 마이너스 3, 6, 9, 12, 15 이렇게 3배수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로 돌아가 보면 1번 밀리초는 10의 마이너스 3 이거 맞아요. 그리고 2번 fem토초도 맞습니다. 3번 나노초 나노초는 10의 마이너스 9인데 마이크로초의 값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틀린 설명입니다. 피코초도 올바르게 되어 있죠.
5번 컴퓨터를 이용한 가상현실에 대한 올바른 설명은 가상현실, 즉 VR이라는 것은 우리 일상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죠. VR 게임도 있고 놀이기구도 있습니다. VR을 체험해보면 어떤가요? 마치 실제로 경험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VR 게임을 하면 내가 직접 게임 속에 들어간 것처럼 느껴지고 VR 놀이기구를 타면 실제로 하늘을 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VR을 체험해보면 화면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그 공간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진짜처럼 느껴진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이번 보기에 고도의 컴퓨터 그래픽 기술과 3차원 기법으로 현실 세계처럼 구현하는 기술이다. 이게 바로 가상현실의 올바른 정의입니다. 1번에 복잡한 데이터를 단순화시켜 컴퓨터 화면에 나타내는 기술이다. 이건 막대 그래프나 파이 차트처럼 복잡한 숫자를 쉽게 보여주는 것으로 데이터 시각화나 정보 시각화에 가까운 설명이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3번 여러 영상을 통합해 2차원 그래픽으로 표현하는 기술이다. 이거는 2D 영상 편집이나 모션 그래픽 같은 기술에 가까워요. 가상현실은 3D 공간을 다루니까 2차원 그래픽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4번 고화질 영상을 제작하여 텔레비전에 나타내는 기술이다. 이거는 고화질 영상 관련 설명입니다. VR은 직접 체험하고 움직일 수 있는 게 핵심인데 텔레비전 영상은 그냥 보는 것만이니까 다른 기술이에요. 플래시 메모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플래시 메모리는 우리가 USB, SD카드, 스마트폰 저장 공간 같은 데서 쓰는 기억 장치를 말합니다. 작고 가볍고 전기도 작게 써요. 그리고 데이터를 저장하고 껐다 키더라도 내용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보기를 살펴보면 1번 블록 단위로 저장된다. 맞아요. 플래시 메모리는 블록이라는 단위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지웁니다. 즉 조금씩 지우는 게 아니라 블록 단위로 한 번에 지우는 방식입니다. 2번 전력 소모가 적다. 이것도 맞아요. 플래시 메모리는 전기가 조금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휴대폰이나 USB 같은 전력을 아껴야 하는 기기에 잘 쓰이는 것입니다. 3번 정보의 입출력이 자유롭고 전송 속도가 빠르다. 읽고 쓰는 속도가 빠르고 자유롭게 저장하고 꺼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설명입니다. 4번 전원이 끊어지면 그 안에 저장된 정보가 지워지는 휘발성 기억 장치이다. 이게 틀린 설명이에요. 플래시 메모리는 비휘발성 기억 장치입니다. 즉, 전원을 꺼도 데이터가 지워지지 않아요. 컴퓨터의 램은 전원을 끄면 날아가지만 플래시 메모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쉽게 정리하면 플래시 메모리는 전기를 꺼도 내용이 지워지지 않는다. 그런데 보기 4번은 휘발성이다. 즉, 전기를 끄면 지워진다 라고 했으니까 틀린 설명입니다. 7번 다음 중 영상의 표현과 압축 방식들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으며 특징 추출을 통해 디지털 방송과 전자도서관, 전자상거래 등에서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영상 압축 기술은 MPEG는 영상이나 소리를 압축하고 처리하는 기술 그룹이에요. MPEG 뒤에 붙는 숫자 1, 4, 7, 21 이런 것들은 각 버전마다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MPEG 7이 정답인데 MPEG 7은 영상을 직접 보여주거나 압축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대신에 영상의 특징, 그러니까 색이나 모양, 움직임 등을 분석해서 검색이 쉽도록 해주는 기술이에요. 예를 들어서 노란색이 많이 나오는 영상, 사람 얼굴이 있는 장면,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도록 정보를 뽑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전자도서관이나 전자상거래, 디지털 방송에서 필요한 영상 검색 기능에 많이 쓰입니다. 즉, 압축하고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영상 정보를 뽑아서 검색을 쉽게 해주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보기에서 말한 설명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2번 MPEG 1. 이거는 영상과 소리를 압축해서 저장하거나 재생하는 기술이에요. 예전 비디오, CD나 VCD 이런 데에서 쓰였고 압축 방식과 관련이 있으므로 보기 조건과 맞지 않습니다. MPEG 21은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안전하게 사고 팔고 주고받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기술이에요. DRM이라고 디지털 저작권 보호 이런 기능도 포함되어 있고 검색보다는 콘텐츠 유통과 관련된 기술이에요. MPEG4는 요즘도 많이 쓰이는 영상 압축 기술입니다. 고화질 영상이나 스트리밍 등에 사용돼요.
그런데 압축과 표현 방식에 직접 관여하기 때문에 문제에서 말한 조건과는 맞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MPEG-7은 영상 정보를 뽑아내서 검색을 도와주는 기술입니다. 영상 자체를 재생하거나 압축하지는 않지만 색깔이나 소리, 움직임 같은 특징들을 뽑아내서 쉽게 찾을 수 있게 해주는 똑똑한 기술입니다. 8번 다음 중 패치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성능을 비교평가하는 프로그램이다. 이거는 벤치마크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입니다. 컴퓨터의 속도나 성능을 테스트해서 어느 정도 빠른지 비교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2번 프로그램의 오류 수정이나 성능 향상을 위해 프로그램의 일부를 변경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이게 바로 패치 프로그램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가끔 오류가 생기거나 더 빠르게 작동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때 전체 프로그램을 새로 설치하지 않고 문제 있는 부분만 고쳐주는 작은 파일을 제공하는데 그게 바로 패치 프로그램이에요. 예를 들어서 게임을 하다가 자꾸 튕기거나 프로그램이 느려지면 개발사에서 버그 수정 패치나 최적화 패치를 제공합니다. 설치하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죠. 3번 베타 테스트를 하기 전에 프로그램 개발사 내부에서 미리 평가하고 오류를 찾아 수정하기 위해 시험해보는 프로그램이다. 이거는 알파 테스트에 대한 설명입니다. 개발자들끼리 내부에서 먼저 테스트하는 단계를 말해요. 아직 외부에는 공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4번 정식으로 프로그램을 공개하기 전에 한정된 집단이나 일반인에게 공개하여 기능을 시험하는 프로그램이다. 이거는 베타 테스트에 대한 설명입니다. 알파 테스트를 마친 다음에 실제 사용자들에게 사용해보게 하고 오류나 불편한 점을 찾아내는 과정이에요. 정리해드리면 패치 프로그램은 기존 프로그램을 고치거나 더 좋게 만들기 위한 작은 수정 파일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9번 사물에 전자 태그를 부착하고 무선 통신을 이용하여 사물의 정보 및 주변 상황 정보를 감지하는 센서 기술은 무엇인가? 정답은 2번 RFID 서비스입니다. 라디오 프리퀀시 아이덴티피케이션의 줄임말입니다. 우리말로는 무선 주파수를 이용한 인식 기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RFID는 사물에 전자 태그를 붙이고 무선으로 정보를 읽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버스 탈 때 찍는 카드, 교통카드나 도서관 책을 대출할 때 책에 붙은 태그, 동물 인식칩 이런 데에 작은 RFID 태그가 붙어 있어요. 이 태그에 있는 정보를 센서나 기계가 무선으로 읽는 거예요. 예시로 쉽게 정리해 볼게요. 전자 태그를 물건에 붙여놓고 기계가 무선으로 태그에 있는 정보를 읽습니다. 사람은 직접 터치하거나 손을 꽂지 않아도 정보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의 위치나 상태, 주변 정보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럼 나머지 보기들은 왜 틀렸을까요? DMB는 디지털 멀티미디어 브로드캐스팅의 줄임말이에요. TV나 라디오 방송을 휴대폰으로 보는 기술입니다. 전자 태그나 센서와는 관계가 없어요. 텔레매틱스 서비스. 이거는 차량에서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내비게이션이나 긴급 구조 요청, 교통 정보 등을 차 안에서 받는 시스템이에요. 이것도 사물 태그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WCDMA 서비스. 휴대폰에서 사용하는 무선 통신 기술이에요. 음성과 데이터를 빠르게 주고받을 수 있지만 센서나 태그 인식과는 관련이 없어요. 정리하면 RFID는 사물에 전자 태그를 붙이고 무선으로 정보를 읽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10번 다음 중 USB 인터페이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1번 핫 플러그인과 플러그앤 플레이를 지원한다. 이건 옳은 설명이에요. 핫 플러그인은 컴퓨터 전원을 끄지 않아도 USB를 꽂고 빼는 것이 가능합니다. 플러그 앤 플레이는 USB를 꽂으면 자동으로 인식하고 바로 쓸 수 있어요. 우리가 평소에 USB를 그냥 꽂고 쓰는 이유가 바로 플러그 앤 플레이 때문입니다. 2번 USB 커넥터를 색상으로 구분하는 경우 USB 3.0은 빨간색, USB 2.0은 파란색을 사용한다. 이게 틀린 설명이에요. USB 포트는 버전에 따라서 색상으로 구분되는데 실제는 이렇게 됩니다.
USB 2.0은 검은색 또는 회색, USB 3.0은 파란색, USB 3.1 이상은 빨간색 또는 청록색인데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즉 USB 2.0은 파란색이 아니라 검은색이고 USB 3.0이 파란색이에요. 설명에 나와 있는 색상 설명이 뒤바뀌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3번 직렬 포트보다 USB 포트의 데이터 전송 속도가 더 빠르다. 이거는 맞는 설명입니다. 예전 컴퓨터에는 직렬 포트라는 느린 포트가 있었어요. USB는 이보다 훨씬 빠른 전송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USB 3.0부터는 아주 빠른 데이터 전송이 가능해졌어요. 4번 USB는 컨트롤러당 최대 127개까지 포트 확장이 가능하다. 이건 USB의 기술적인 특징입니다. USB 컨트롤러 하나당 최대 127개 장치까지 연결할 수 있어요. 물론 실제로 그렇게 많이 연결할 리는 거의 없지만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USB 3.0은 파란색, USB 2.0은 검은색인데 보기 2는 색상이 잘못 설명되어 있어서 틀린 설명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11번 한글 윈도우즈의 인쇄 작업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무엇인가? 1번 여러 개의 출력 파일들이 출력 대기할 때 출력 순서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인쇄할 파일이 여러 개일 경우 대기 목록에서 파일들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순서를 바꾸거나 먼저 출력되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옳은 설명이에요. 2번 프린터에서 인쇄 작업이 시작된 경우라도 잠시 중지시켰다가 다시 이어서 인쇄할 수 있다. 이것도 맞습니다. 인쇄 중에도 일시정지 버튼을 눌러서 잠깐 멈췄다가 다시 인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이가 걸렸을 때 일시정지하고 다시 해결한 다음 이어서 인쇄할 수 있어요. 3번 여러 개의 출력 파일들의 출력 대기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윈도우에서는 프린터 대기열을 보면 어떤 파일이 인쇄 중인지, 어떤 파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도 정확합니다. 4번 일단 프린터에서 인쇄 작업에 들어간 것은 프린터 전원을 끄기 전에는 강제로 종료시킬 수 없다. 인쇄 중인 작업은 사용자가 직접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인쇄 대기열에서 파일을 오른쪽 클릭, 문서 취소를 누르면 바로 멈출 수 있어요. 프린터 전원을 끌 필요 없이 그냥 윈도우에서 멈출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설명은 틀렸기 때문에 정답입니다. 정리해드리면 1번, 2번, 3번은 윈도우 인쇄 기능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4번은 전원을 꺼야만 멈출 수 있다. 이거는 잘못된 설명이라서 정답입니다. 12번 전시장이나 쇼핑센터 등에 설치하여 방문객이 각종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터치 패널을 이용하여 메뉴를 손가락으로 선택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전시장이나 쇼핑센터에 설치되어 있고 사람들이 터치해서 정보를 볼 수 있는 기계, 이거는 키오스크에 관한 설명입니다. 키오스크는 화면을 터치해서 메뉴를 고르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계예요. 전시장이나 쇼핑몰, 패스트푸드점, 영화관, 지하철 등 여러 곳에 설치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우리가 화면을 터치해서 주문하는 기계도 키오스크입니다. 손가락으로 누르는 방식, 터치 패널을 사용해서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이제 나머지 보기들도 살펴볼게요. UPS는 전기가 갑자기 나가도 잠깐 동안 컴퓨터가 꺼지지 않게 해주는 비상전원 장치입니다. 화면 터치나 안내와는 관계가 없죠. 프리젠터는 발표할 때 슬라이드를 넘기거나 레이저 포인터를 쏘는 리모컨입니다. 발표자나 선생님, 이런 사람들이 손에 들고 사용하는 도구예요. 정보 안내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킨들은 전자책을 읽을 수 있는 기기입니다. 아마존에서 만든 전자책 리더기로 책을 다운로드해서 읽는 데에 사용돼요. 따라서 쇼핑몰 안내기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13번 컴퓨터에서 가상 기억 장치를 사용할 때의 장점으로 올바른 것은 먼저 가상 기억 장치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볼게요. 컴퓨터에는 주기억 장치라는 램이 존재합니다. 램이 부족할 때 하드디스크나 SSD의 일부 공간을 임시로 램처럼 사용하는 기능이 바로 가상 기억 장치입니다. 쉽게 말해서 진짜 기억 공간인 램이 부족할 때 하드디스크를 빌려서 마치 램인 것처럼 쓰는 것이에요. 그럼 보기를 하나씩 살펴볼게요.
1번 컴퓨터 구조가 간편해지고 손쉽게 구현할 수 있다. 가상기억장치는 운영체제가 관리해야 하고 구현도 복잡한 편이에요. 컴퓨터 구조가 더 간단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설명입니다. 2번 보조기억장치의 실제 용량이 증대된다. 보조기억장치의 용량이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냥 그 중에서 일부 공간을 임시로 빌려서 램처럼 쓰는 것 뿐이에요. 용량이 진짜로 늘어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설명도 틀렸습니다. 3번 주기억 장치 용량보다 큰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다. 이게 맞는 설명입니다. 만약 램이 4기가밖에 없는데 6기가짜리 프로그램을 실행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럴 때 가상기억장치가 도와줍니다. 하드디스크의 일부를 램처럼 써서 프로그램 실행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램보다 큰 프로그램도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게 바로 가상기억장치의 장점입니다. 4번 명령을 수행하는 시간이 단축된다. 오히려 느려질 수도 있습니다. 램은 빠르지만 하드디스크는 느리거든요. 가상기억 장치를 많이 쓰면 성능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명령을 더 빨리 처리해주는 기능은 아니에요. 정리하면 가상기억 장치는 램이 부족할 때 하드디스크 공간을 빌려 쓰는 기능이고, 그래서 램보다 큰 프로그램도 실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14번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데이터의 논리적 구성 단위를 작은 것에서 큰 것 순으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무엇인가? 먼저 데이터가 컴퓨터 안에서 어떻게 구성되는지 알아볼게요. 비트는 데이터의 가장 작은 단위예요. 0 또는 1, 이거를 의미합니다. 바이트는 비트의 8개가 모이면 바이트 1개가 됩니다. 그래서 0101, 0101 이렇게 8개가 모이면 1바이트가 되는 것입니다. 워드는 컴퓨터가 한 번에 처리하는 데이터 단위입니다. 컴퓨터마다 크기가 다를 수 있지만 바이트보다 큽니다. 필드는 하나의 항목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서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같은 정보 하나하나를 의미합니다. 레코드는 여러 개의 필드가 모인 것입니다. 이름이랑 전화번호, 주소가 합쳐져서 한 사람에 대한 정보를 예로 들 수 있어요. 파일은 여러 개의 레코드가 모여서 만들어진 거예요. 예를 들면 학생 명단 파일이나 고객 정보 파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여러 개의 파일이 모인 더 큰 단위입니다. 쉽게 말해서 정보의 창고 같은 거예요. 따라서 정답은 3번 필드, 레코드, 파일,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작은 단위부터 큰 단위까지 정보가 모여서 차곡차곡 구성되는 구조입니다. 15번 다음 중 컴퓨터 보조기억 장치로 자기 디스크 방식의 HDD와 달리 반도체를 이용해 데이터를 저장하고 크기가 작고 충격이 강하며 소음 발생이 없는 대용량 저장 장치에 해당하는 것은 일단 DVD는 광디스크입니다. 레이저로 데이터를 읽고 쓰는 방식이고 움직이는 부품이 많아요. 충격에 약하고 저장 용량도 SSD보다 훨씬 적습니다. CDRW는 다시 쓸 수 있는 CD예요. 이것도 DVD처럼 광디스크이고 저장 용량도 작고 느립니다. SSD는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의 약자입니다. 하드디스크, HDD와 달리 움직이는 부품이 없고 반도체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충격에 강하고 소음도 없고 작고 가볍고 속도도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요즘 노트북이나 고급 PC에서는 HDD 대신에 SSD가 많이 사용됩니다. HDD와 SSD를 물건으로 비유하면 HDD는 돌아가는 CD 플레이어처럼 생겼습니다. 안에 디스크가 돌면서 정보를 읽어요. 그래서 소리가 나고 떨어뜨리면 고장나기 쉽고 속도도 느립니다. SSD는 USB처럼 조용하고 빠른 메모리 카드예요. 움직이는 부품이 없어서 고장도 덜 나고 읽고 쓰는 속도도 훨씬 빠르고 조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게임을 SSD에 설치하면 로딩 시간이 훨씬 짧아지고 윈도우를 SSD에 설치하면 컴퓨터가 몇 초 만에 켜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SSD에 대해서 정리하자면 빠르고 조용하고 튼튼한 저장 장치이고 그래서 요즘 컴퓨터에서는 HDD보다 SSD를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BIOS, 이거는 저장 장치가 아니라 컴퓨터가 켜질 때 기본 작동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에요. 하드웨어를 검사하고 운영 체제를 불러오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저장 장치와는 관련이 없어요. 16번 윈도우즈의 드라이브 최적화, 디스크 조각 모음 기능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무엇인가? 1번 하드디스크에 단편화되어 조각난 파일들을 모아준다. 이건 맞는 설명이에요. 하드디스크에 파일을 저장하다 보면 파일이 여러 조각으로 나뉘어서 흩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흩어진 파일을 한 곳에 모아서 정리해주는 기능이 바로 디스크 조각 모음이에요. 정리되면 파일을 읽는 속도도 빨라지고 하드디스크 성능도 좋아집니다. 2번 USB 플래시 드라이브와 같은 이동식 저장 장치도 조각화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설명이에요. USB나 외장 하드도 자주 파일을 쓰고 지우다 보면 조각화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요즘은 SSD나 USB는 조각 모음을 잘 하진 않지만 조각화 자체는 될 수 있습니다. 수행 후 디스크 공간의 최적화가 이루어져 디스크 용량이 증가한다. 이게 틀린 설명입니다. 디스크 조각 모음은 파일의 위치를 정리해서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기능이지 디스크 용량을 늘려주는 기능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남는 공간이 늘어나거나 저장 용량이 커지는 건 아니에요. 4번 일정을 구성하여 드라이브 최적화를 예약 실행할 수 있다. 이것도 옳은 설명입니다. 윈도우에서는 자동으로 정해진 시간마다 디스크 조각 모음을 실행할 수 있게 예약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매주 수요일 오후 1시에 자동 실행되게끔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디스크 조각 모음은 파일을 정리해서 속도를 빠르게 하는 기능. 하지만 디스크 용량이 늘어나진 않기 때문에 3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17번 아날로그 컴퓨터와 비교했을 때 디지털 컴퓨터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컴퓨터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디지털 컴퓨터, 다른 하나는 아날로그 컴퓨터입니다. 먼저 디지털 컴퓨터는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컴퓨터예요. 이 컴퓨터는 0이랑 1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보를 딱딱 끊어서 이산적으로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는 조금 많다라는 표현보다는 정확히 3개다 이런 식으로 알아듣는 거예요. 반대로 아날로그 컴퓨터는 연속적인 값, 예를 들어서 온도나 소리처럼 끊기지 않고 계속 변하는 정보를 잘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온도가 21.1도, 21.2도, 21.3도 이렇게 조금씩 변할 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보기를 하나씩 보면서 알려드릴게요. 1번 온도, 전압, 진동 등과 같이 연속적으로 변하는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거는 디지털 컴퓨터가 아니라 아날로그 컴퓨터의 특징이죠. 디지털 컴퓨터는 이런 연속적인 정보를 잘 다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보기는 틀렸기 때문에 정답이에요. 2번 산술 및 논리 연산을 처리하는 회로에 기반을 둔 범용 컴퓨터로 사용된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컴퓨터 안에 계산해주는 회로가 있어서 이런 일을 잘합니다. 3번 데이터 처리를 위한 명령어들로 구성된 프로그램에 의해 동작된다. 이것도 맞아요. 우리가 실행하는 게임이나 앱도 프로그램입니다. 컴퓨터는 이걸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4번 데이터의 각 자리마다 0 혹은 1의 비트로 표현한 이산적인 데이터를 처리한다. 디지털 컴퓨터는 모든 정보를 0과 1로 바꿔서 처리하는데 이건 정말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1번입니다. 18번 문제, 보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조 기억 장치인 하드디스크의 일부를 주기억 장치처럼 사용함. 주기억 장치보다 큰 프로그램을 로드하여 실행할 경우 유용함. 기억 공간의 확대에 목적이 있음. 이 설명은 바로 가상 메모리에 관한 설명이에요. 가상 메모리는 컴퓨터에 램이 부족할 때 하드디스크의 일부 공간을 빌려서 마치 램처럼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이 덕분에 램보다 훨씬 큰 프로그램도 실행할 수 있어요. 실제로는 램보다 느리지만 부족한 메모리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이 컴퓨터로 게임도 하고 인터넷도 하고 유튜브도 보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이걸 다 하려면 램에 프로그램을 올려야 합니다. 그런데 램은 공간이 한정돼 있어서 다 담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컴퓨터는 램이 부족하네. 그럼 하드디스크의 일부를 잠깐 램처럼 써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드디스크의 일부 공간을 가짜 메모리처럼 사용하는데 이게 바로 가상 메모리예요. 진짜 램처럼 빠르지는 않지만 일단 실행이 되게는 해줍니다.
빠르지 않은 이유는 필요할 때만 꺼냈으니까 속도가 느린 것이고, 큰 프로그램을 실행하거나 여러 프로그램을 동시에 켤 때 꼭 필요한 기술입니다. 따라서 4번 가상 메모리가 정답이에요. 플래시 메모리는 USB나 SSD에 쓰이는 기억 장치로 가상 메모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캐시 메모리는 CPU와 주기억 장치 사이에서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메모리예요. 연관 메모리는 데이터를 내용으로 찾는 특수한 메모리입니다. 19번 인터넷 보안에 대한 해결책으로 공개키를 이용한 암호화 기법이 있다. 이 기법에는 암호키와 해독키라는 두 개의 키를 사용하는데 공개 여부에 대한 설명으로 만든 것은 공개키 암호화는 두 개의 키를 사용하는데요. 첫 번째는 암호키, 두 번째는 해독키입니다. 암호키는 편지가 있다고 치면 이거를 암호문으로 바꿔주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해독키는 이 바뀌어있는 암호문을 다시 열쇠를 통해서 풀어서 편지를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키는 서로 짝이에요. 하나는 공개하고 하나는 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암호키는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암호화가 가능합니다. 해독키는 비공개예요. 주인만 해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암호키는 공개하고 해독키는 비공개한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20번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아스키 코드에 대한 올바른 설명은 먼저 아스키가 뭐냐면 아스키 코드는 컴퓨터가 문자를 알아듣게 숫자로 바꾼 표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키보드로 A를 누르면 컴퓨터는 그걸 65라는 숫자로 알아듣습니다. 이 숫자는 이진수로는 1, 0, 0, 0, 0, 0, 1, 즉 7개의 0과 1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스키 코드는 7비트를 써서 문자를 표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가 65라 치고 1, 0, 0, 0, 0, 0, 1 B는 66 1, 0, 0, 0, 0, 1, 0 이런 식으로 문자들이 숫자로 바뀝니다. 이렇게 전부 7비트로 표현해주는 게 아스키 코드예요. 1번 페리티 비트를 이용하여 오류 검출과 오류 교정이 가능하다. 페리티 비트는 오류 검출에는 쓰이지만 오류 교정은 안 되기 때문에 틀린 설명이에요. 2번 표준 아스키 코드는 3개의 존 비트와 4개의 디지트 비트로 구성되며 주로 대형 컴퓨터의 범용 코드로 사용된다. 이거는 BCD 코드에 대한 설명이라서 틀렸습니다. 3번 표준 아스키 코드는 7비트를 사용하여 영문 대소문자, 숫자, 문장 부호, 특수 제어 문자 등을 표현한다. 이게 바로 올바른 설명으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확장 아스키 코드는 8비트를 사용하여 멀티미디어 데이터 표현에 적합하도록 확장된 코드표이다. 이건 아닙니다. 확장 아스키는 한 글자에 8비트를 써서 유럽 문자 같은 걸 더 표현하려고 만든 것이지 그림이나 소리 같은 멀티미디어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요약하자면 아스키는 7비트 문자 코드예요. 컴퓨터가 글자를 숫자로 바꾸는 규칙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1과목 20문제를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2과목 문제풀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